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합니다. 트럼프발 관세 공격 확전 일로고요. 금리 인하에 제동을 걸겠다고 재천명한 제롬 파월 의장까지. 어떻게 보면 투심을 흔들 만한 소식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국내 증시 잘 버팁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은 장 초반 하락세를 또 상승세로 돌려놨고요. 이제는 2,550선 턱 밑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 조선 섹터 상당히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트럼프 시대 이게 수혜 섹터구나 존재감을 발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갑니다, 이사님. 네. 네, 어떻게 막 관세 어떡하지 막 했었는데 네, 계속해서 저희가 이번 주에 비슷한 멘트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건 꾸역꾸역 잘 가기 때문에 비슷한 멘트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코스피 올라갔습니다. 관세 이슈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본 게임은 어차피 중국과의 문제인 거지. 나머지는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는 제일 만만했던 캐나다, 멕시코, 콜롬비아를 상대로 해가지고 대내적으로 과시용, 그다음에 이제 내가 하면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였고 이제 2차로 지금 건드리기 시작하는 게 유로존이나 이런 쪽에 이제 철강 쪽으로 해서 이제 슬슬 관세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그건 역시도 보면은 이제 시행 날짜를 놓고 보면 한 달 뒤입니다. 결국에는 또 호주 총리하고 통화를 통해 가지고 또 호주는 또 면세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네. 사실 다분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보면은 스트롱맨이고 약간은 좀 무식해 보일 정도로 막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깡패짓을 하듯이 그 윽박 찔러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지만 계산이 다분한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지금 조율을 해나가면서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 과정을 통하고 난 다음에 이제 4월 넘어가지고 5월 전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과의 본 게임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관세 노이즈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관세에 대한 부분보다는 시장이 가는 방향, 그다음에 나오는 호재 이런 쪽에 주목을 해가지고 순환매에 대응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시장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근에 거래량도 좀 많아졌고 네. 투심이 꽤 괜찮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네. 외국인과 기관이 뭐 쌍크리 매수도 했다가 뭐 그 네. 빈자리를 또 개인이 채워주기도 하고 말이죠. 네. 꾸역꾸역 잘 가는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역시나 계속 종목장의 양상입니다. 일단 오늘도 보시면 코스닥은 또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조선주와 방산주가 급등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지수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좀 부족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아마 오늘 시장 참여자분들이 한편으로는 포모가 오셨을 거고요. 네, 한편으로는 조급함도 엄청 많이 또 느끼셨을 겁니다. 네. 분명히 조선주들 또는 방산 주식들 실적 좋을 걸로 다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지켜만 보셨는데 이제 많이 올라가는 것에 있어서 조금은 이거를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꼭지 잡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에 아마 그 부분들을 아마 매수를 아마 못하셨던 분들이 꽤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 고객님들 중에서도 조선주 추천드리면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어떻게 따라잡아라는 반문이 1번이기는 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ETF라도 사시자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흘러가는 거는 결국은 계속 지수는 별로지만 종목장은 계속되고 장 연초부터 지금 시장 끌고 오는 거는 AI 소프트웨어 로봇이 끌고 왔다가 이제 다시 또 조선이 또 이어받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특징상 연초 1, 2월 달에 주도주가 거의 상반기 또는 가을까지 끌고 가는 주도주 흐름이 계속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주도주가 눌러졌을 시기가 분명히 또 나오거든요. 쉬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럼 그때 다시 한번 공략을 또 해보시는 기회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까 거래대금이 좀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저께 코스닥 거래대금이 10조를 진짜 오랜만에 넘었습니다. 네. 계속 오늘은 이제 9조 대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코스닥 거래대금이 10조 넘는 게 굉장히 좀 오랜만이거든요. 작년 하반기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있었고 그리고 나서 하다가 이제 10조가 넘었고 오늘 합산 거래대금이 한 22조, 23조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시장에 거래대금이 많아져야 시장에는 분명히 온기가 도는데 오늘 좀 약간 극단적으로 쏠림 현상이 있어서 그렇지 시장은 분명히 해볼 만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좀 다른 섹터들 조선 방산 빼고는 좀 재미는 없었지만 막판에 좀 되돌린 흐름도 나왔고 오늘 당연히 오늘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미국도 마찬가지로 경계감 있는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부분 지나고 나면 시장은 사실 뭐 여러 가지 매크로 악재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사실 다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중립적인 재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월달 FOMC 전까지는 저는 계속 해볼 만한 시장은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외국인 기관 동반사자 네. 수급적으로도 좀 뭔가 풀리는 듯한 모양새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확실히 풀리고 있죠. 네. 일단은 작년과 다른 그림은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오늘 28거래일째 사고 있거든요. 네. 쉬지 않고 일평균으로 보면 한 1,000억 원 정도를 계속적으로 꾸준히 사고 있고 이게 뭐 단순하게 싸기 때문이냐 그거라기보다는 한국 주식 비중이 워낙 낮아져 있으니까 그 비중을 채워가는 그림이다 보니까 저희는 계속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외국인이 붙어주면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이거나 좀 업사이드를 높여주는 그림. 외국인이 판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무너진다기보다는 일정 부분 조정받았다가 다시 움직이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서 네. 수급적으로는 연기금이 든든히 받쳐주면서 방향성을 만들어주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외국인 매매다 보니까 작년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작년 11월 이후 외국인은 연기금은 일평균 1,000억 이상 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8월 이후 보면 8조 이상 샀습니다. 앞으로 이 정도는 더 살 수 있다라고 본다면 수급적으로도 든든한 버팀목이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플러스 알파 변수가 됐다라는 점들이 시장을 그동안에는 외국인이 팔면 속절없이 무너지고 사면 좀 반등하는 그림에서 좀 방향성이 바뀌는 데에서는 국내 연기금의 수급 변화가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환경이 괜찮나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제롬 파월 의장이 네. 또 이제 의회 청문회 나와가지고 금리 인하 분명히 또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네. 다시 한번 얘기했거든요. 네. 3월에 FOMC는 그럼 사실상 동결적으로 더 기우는 듯한 모양새고요. 일단은 봐야 되긴 하겠는데요. 연준의 스탠스는 계속 바뀝니다. 네, 24년 금리 인하를 보면은 24년 3월 달에는 24년에는 3번 금리 인하할 거야라 그랬다가 네. 6월 달에는 1번 금리 인하할 거야 그랬다가 9월 달에는 4번 금리 인하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이 아마 1월 CPI PC, 2월 CPI PC를 보게 된다면 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연준 위원들이. 왜 그러냐면 지금 전망치가 그러니까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나오는 인플레이션 나오를 보면은 코어 CPI는 그동안의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저점을 찍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코어 PC까지도 좀 레벨 다운되면서 2%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고용은 너무 견고해. 물가가 반등했어. 그래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들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여전히 3월 FOMC에서는 좀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CPI 결과가 상당히 더 네. 주목이 가는 시점이군요. 자, 오늘 시장의 주도 섹터가 뭐였나? 물론 좀 시가총액이 큰 단위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지만 오늘 조선 뜨거웠습니다. 방산 괜찮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조선이 좀 뛰었던 거는 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의 지분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좀 모멘텀이 됐는데 오늘은 좀 다른 이유로 조선이 움직였습니다. 네, 아침에 이제 기사가 나왔었죠. 현재는 연방법하고 존스법을 통해 가지고 미국 영내에서만 군함을 건조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공화당 하원 의원 두 사람이서 이제 미국 외 지역에서도 소위 동맹 국가에서는 군함을 건조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이제 그런 법을 일단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할 경우에 이제 군함을 실질적으로 건조해주고 제작해줄 수 있는 국가가 한국하고 일본 정도가 거의 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네. 유럽에도 있긴 하지만 현재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성능이나 이런 거 또는 그들이 원하는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한국이나 일본 정도가 가능한데 일본은 지금 아시다시피 조선소 자체가 이제 우리보다는 훨씬 작은 데다가 그쪽보다는 이제 한국에 더 포커싱을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주가가 당장 먼저 급하게 올라간 거는 현재 필리존스를 갖고 있는 하나오션보다는 현대중공업이 먼저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 들어와 가지고 하나그룹주 급등하면서 하나오션 역시 급등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조선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빅마켓이 추가로 가세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의 그림 자체가 금방 뭐 사그러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이 될 것 같고 그렇죠. 너무 그다음에 많이 오른 거 아니야라는 고민을 기본적으로 안고 조선을 계속 보고 있어요. 저 역시도 지금 사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따지다가 너무 싸게 팔아버리고 지금 그냥 손가락 빨고 있는 상황이고 갖고 있는 조선주 대비해 가지고 워낙에 차이가 나버리니까 저도 살짝 포모가 오긴 하던데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걸 추격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LNG 그 빅사이클하고 또 군함 사이클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서 간다고 놓고 보면 하나오션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 옆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만약에 LNG 사이클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LNG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그리고 미국에서만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LNG 캐리어가 필요한 게 미국 프로젝트 기준으로 했을 때 238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한 해 평균적으로 수주하는 게 50여 대 정도 된다고 보게 되면 그것만 해도 5년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놓고 봤을 때는 다른 조선사들에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추격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늘릴 때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추세 추종을 선호하시는 황 팀장님은 조금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뭐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는 이제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주도주 섹터 안에서 정말 대장, 예를 들어 로봇에서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야 되느냐, 뭐 조선주 안에서 하나오션을 사야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물어보신다고 하면 다행히도 지금의 주도주 섹터들의 흐름은 섹터 내 안에서도 순환매가 충분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까지는 하나오션이 대장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중공업으로 잠깐 대장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네. 지난번에 LNG 이슈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을 때 당장 세게 반응했던 것도 삼성중공업이었거든요. 오늘은 군함 이슈가 있어서 하나오션하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이 많이 올라갔지만 삼성중공업에도 분명히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충분히 순환매를 노릴 수 있는, 최근 한 달 동안 로봇 주식들의 흐름을 좀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 로보티즈나 클로봇이나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유로메카나 그 안에서도 당일의 대장주들, 로봇 섹터 안에서의 주도주들이 바뀌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 안에서도 지금 좀 덜 오른 거 사는 거, 2등주, 3등주 사는 거 좀 무리 아니야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전통적인 방법에서의 추세 추종은 당연히 대장주 사는 게 맞습니다만, 오늘처럼 좀 거래량도 좀 많이 터지고 그다음에 대체재가 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네. 대체재를 사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 이것 무섭다라고 하시면 네. 저는 ETF도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 ETF. 그 안에서 운용사들이 알아서 잘 매매를 바꾸거든요. 오늘 대표적으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좀 매도를 했어요. 오히려 삼성중공업은 양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지만, 그러니까 좀 너무 과하게 올라갔다, 너무 과매수권까지 들어갔다 싶은 거는 저도 너무 급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경민 부장님께도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을 거고,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데 매도 타이밍을 저울질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각자의 포지션에 따라서 전략이 좀 달라질 것 같아서 네, 네. 조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조선기계 한번 보시면요, 저는 최근 세미나를 다니면서 제약 바이오하고 인터넷 업종들을 한번 보시자라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작년 11월, 12월만 하더라도 제약 바이오 그리고 인터넷이 굉장히 센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다가 2달 정도 조정받고 최근 다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국면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지금은 서두르지 말자. 그리고 만약에 보유 비중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일정 부분 좀 정리를 하셨다가 다시 진입하는 것도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5%라도 사자. 발을 담가 놓는 게 맞겠다. 왜냐면은 이쪽의 주도주가 뭐 쉽게 꺾일 것은 아니고 일정 부분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거니까, 일단은 발을 담가 놓고 조정이 있다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사는 좀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주도주로서의 힘은 충분히 있는데 단기 과열, 단기 가격, 그리고 단기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거라서, 그런 부담들을 좀 덜어내게 된다면 아마 올해 상반기 중에는 지금 레벨보다 좀 더 높은 레벨로 갈 수 있는 힘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보신 분들은 장중에 되게 상승 하락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뭐 강보합으로 딱 그 종가를 찍기는 했는데, 요즘에 삼성전자 주가 흐름 괜찮았거든요. 55,000원대까지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변수는 이겁니다. 트럼프가 반도체 부문에서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는 한 상태예요. 어떤 식으로 관세를 매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 직접 대상이 되는 건 삼성 하이닉스. 오늘 삼성전자는 또 자사주 매입
과 관련돼서 계열사들이 또 블록딜을 했기 때문에 같이 좀 복합적인 이슈가 얽혀있던 오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흐름, 주가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반도체 쪽에서 특히 삼성전자가 돌아서게 됐던 이제 그 계기는 그 지난주 초부터 그 이관심 관련된 얘기들 돌면서 중국 쪽에서 재고가 줄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스마트폰 판매량 자체가 이제 YOY로 해서 130% 이상 이제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현지 반응 자체가 이제 그 특히 낸드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 가격을 또 이제 올리려는 시도까지 나오고 있고, 더 해가지고 이제 이번 3월 5일 전에 전인대전에 한 번 더 내수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게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중국 내에서 돌고 있다 보니까 네. 레거시 쪽이 이제 터닝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돌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제 기대감이 크지 않았었던 삼성전자가 우선적으로 좀 강하게 돌아서는 그림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저께 블록딜을 돌렸던 거는 뭐 다 아시다, 이제 기사화됐으니까 아시겠지만 금산법 때문에 그 10% 이상의 지분을 갖다 계열사가 보유를 하지 못하게끔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매수했던 자사주에 대한 부분은 3조 원 정도를 지금 소각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다 보니 그 삼성생명이랑 삼성화재 쪽에서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일부 줄이는 차원에서 이제 장내 매각을 했던 거고요. 이게 아마 오늘 아침 동시효과 전에 블록딜로 돌았을 것 같은데 얼마 정도까지 빠질까를 이제 놓고 봤는데 지금 가격 빠졌던 걸 봐가지고 1% 내외 정도 할인을 받아가지고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무사히 잘 소화가 됐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저 관세 논쟁 이런 거 있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반도체야말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함부로 부과하기 어려운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협상용 페이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관세 부과하면 결국 가가지고 손해 가장 크게 보고 비용 손실이 가장 큰 쪽은 빅테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 걸 감안해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오히려 이제 한국한테 보조금은 주기 싫지만 니들이 알아서 들어와서 미국에다 공장 지어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갖다 다른 방향으로 이제 제시하는 거 아니냐. TSMC도 지금 자꾸 압박 들어오니까 미국 공장 캐파를 더 늘리겠다고 또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런 것의 일환이 아니겠느냐 싶은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가지고는 뭐 HBM이 됐든 뭐 레거시가 됐든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고민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없어요. 사실 이건 국제 약간 협정처럼 맺어진 반도체는 관세를 안 매긴다. 근데 이제 이걸 깨려고 하는 거잖아요. 현실화가 어렵다. 아까 이사님 말씀 충분히 알겠지만 또 이게 또 트럼프라서 또 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어떻게 입에 내뱉었던 건 했어요. 일단 발현했어요. 뭐 일단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네. 이 말씀도 맞고 부과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네 이 상황. 괜찮겠습니까? 일단은 트럼프 1기 때 공약 이행률이 몇 프로인지 아시나요? 20%. 네. 네, 역대 정부 최저. 네. 알고 있죠. 이게 알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스콧 베세트가 청문회에서 말한 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말하고는 관세의 세 가지 관점을 말해줬어요. 첫 번째,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을 바로잡기 위한 협상 수단이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로는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한 증세 수단. 네. 마지막으로는 제재가 아닌 협상을 위한 수단이라는 계속 협상이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야, 1기 때 그렇게 관세를 많이 부과했어? 라고 하지만 관세 인하해 주기도 했습니다. 예, 협상 카드로서 활용을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번 철강이나 알루미늄 이슈도 마찬가지로 협상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만약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 그동안의 불문율을 깨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겠죠. 이런 와중에 자기네들한테 그러니까 미국 내 이익이 될 만한 나라와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른 협상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얼마나 짓겠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유예 뭐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저는 협상의 여지가 충분히 크다. 그만큼 미국이 원하는 것일수록 협상 카드는 미국이 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말자. 다만 이제 5월 그러니까 4월 1일 날 권고안이 나오고 이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5월 달이 됐을 때 보편 관세가 액션이 되는지 실제 실행이 되는지 그냥 일괄적으로 다 때려버리는 게 되는지가 아마 그때가 주는 분기점이 될 수 있지 품목별로 하는 거에 있어서는 자 들어와 일단은 협상하자
있다라는 쪽이라서 저희는 그 밑에 있는 친구들한테 그냥 잘 이해가 안 되면 외우라고 관세 정책은 협상 카드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5월을 언급하신 거는 네. 4월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네. 이 관세를 주치했었을 때에 자국 내 경제, 환율, 물가 이런 데에 미치는 종합적인 보고서를 지금 네, 작성하도록 내놓으라고 지시했잖아요. 했죠. 네. 그 보고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예를 들어 보편 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안들을 이제 보일 것이다. 네. 근데 그때까지는 지금 2월 중순 돼가니까 네. 한 2개월 정도의 시간은 있네요. 4월 1일 날 나온다 그래서 4월 2일부터 액션이 취해지진 않을 그러진 거예요. 않겠죠. 예. 왜냐면은 의견 수렴 과정이 있습니다. FTA나 여러 가지 무역 협정까지 다루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가져와서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봤다 하더라도 소명할 시간들을 주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5월이 지나면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또한 그 여파를 감안해 봤을 때 그 1기 때도 그랬거든요. 관련된 보고서가 3월 달에 나왔는데 중국의 대규모 관세를 한 것은 8월 달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상반기까지는 여유가 있다. 오히려 상반기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려가 너무 컸던 상황에서 우려가 조금이라도 진정되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안도하는 것만으로도 증시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생긴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상반기 중에는 적극적으로 투자기를 찾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 55,000원대로 어쨌든 회복을 조금 하긴 했는데 네. 아직 뭐 스틸 헝그리잖아요. 네, 여전히 여전히. 배고픈 네. 삼성전자 투자자들이라고 한다면 더 우상향을 기대해봐도 좋은 시점이다. 네, 저는 일단은 악재에 굉장히 둔감해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블록들 나온 것도 어차피 뭐 단발적인 뭐 외부 악재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부 그냥 수급을 해소를 한 이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큰 네. 악재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HBM과 관련해서 사실 속도가 생각보다 좀 많이 빨라진 것 같아요. 방금 속보도 나온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결국은 오늘 봤을 때 삼성전자가 사실은 재미없었고 뭔가 지금 계속 개별주 단, 섹터 단에서만 수급이 놀다 보니까 지금 수급이 대형주 단으로 사실 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3,000포인트가 가려면 결국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뭐 삼성 하이닉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우리나라 상위 1, 2, 3, 4등이 다 움직여줘야 되는데 일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네, 총 3위로 이제 역전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결국은 상반기에 얼마큼 해주느냐인데 일단은 여러 가지 외부 반도체 관세 이슈는 말 그대로 불확실성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이 내성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많이 말씀드리는 게 지나친 공포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 나와봐야 나오는 거지. 이게 우리가 그거 미래에 겁먹고 지금 투자 기회를 날리기에는 사실 조금 어차피 한국에서 주식 투자를 할 거면 앞으로 한 2달 정도 남은 한 달 반 이상 남은 기회를 날릴 이유가 전혀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또 본의 아니게 또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4월 1일 날 공매도가 재개되잖아요. 그러면 외국계 헤지 펀드들의 뭐 공매도도 치겠지만 롱자금도 분명히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 정도 변리해서 삼성전자를 공매도를 친다는 거는 사실 조금 이 정도 가격에서 치기에도 사실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왜 헤지 펀드들이 들어왔을 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롱으로 먼저 담겠죠. 그러면 4월부터는 오히려 이제 좀 대형주 장세가 그때부터 오지 않을까. 그럼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주 좋은 가격대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이경민 부장님께서 아직 코스피 3,000을 말씀 안 하셨는데 미리 지금 천기누설을 하신 것 같은. 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저희가 좀 자세히 다뤄보려고 하고 삼성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HBM에 대한 지금 희망 섞인,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는 거는 그래 올해 상반기 안에는 정말 엔비디아의 의미 있는 납품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될 거야. 그렇게 기다리던 그 퀄테스트 통과했다는 소식 또 듣게 될 거고 뭐 이런 움직임들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지금 당장에는 HBM에 대한 기대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오늘 기사가 이제 2가지가 나왔었는데요. 삼성증권에서 이제 분석했던 리포트상에 나왔던 얘기는 작년도에 HBM3를 갖다가 약 580만 개 정도를 팔았다면은 올해는 3 버전을 가지고 해서 약 918만 개 정도 팔 거다. 결국은 이제 퀄테스트 통과를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언급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 또 기사가 나온 거는 5월달에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현장 실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퀄테스트 관련된 얘기들이 솔솔 또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것까지 이제 만약에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는
방향 자체가 지금의 움직임하고는 또 다른 움직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것 자체보다는 이관신 정책하고 중국의 경기 부양 체계에 의해 가지고 이 당초에는 그 레거시 쪽이 터닝하는 시점을 갖다가 하반기로 봤었는데 이게 빨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 가지고 루머긴 하지만 파운드리 쪽에서도 이제 대표가 바뀌면서 이제 영업 방침 자체가 레거시 그 파운드리 쪽을 갖다가 좀 강화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서 일단 채우는 전략하고 2나노 쪽 수율이 지금 최근에 30%까지 올라왔다는 기사가 났거든요. 그리고 4나노가 70%까지 올라왔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2나노는 지금 현재 TSMC보다는 못하지만 아직 양산 단계는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따라붙어 올라가게 되면 한 50% 이상만 되면 여기도 수주가 가능할 것 같고 4나노는 지금 영업이 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파운드리 쪽의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에 HBM까지만 좀 더 구체화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주가는 다시 한번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약간 살짝 머리만 든 정도라 그러면 이제 고개를 삐쭉 내밀 정도의 어떤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 저희가 이야기해 볼 거는 반도체와 연결되는 AI 이야기인데 최근에 뭐 우리 너무나 얘기를 많이 했죠. 딥시크 충격.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변화무쌍한 AI 시장에 우리가 조금 소외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도 했었지만 또 오픈 AI와 카카오가 제휴를 하면서 다양한 합종 연행에 있어서 오히려 이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오늘 또 깜짝 소식이 전해진 거는 한국의 이 AI와 관련된 추론에 특화된 칩을 개발하는 이 한국의 이 AI 스타트업이 미국 빅테크의 인수 대상으로서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퓨리오사 AI라는 한국의 스타트업인데 메타 인수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 AI와 관련해서도 한국의 잠재력 있는 기업들이 이제 세계 시장에서 하나씩 두각을 나타내는구나 이런 기대를 하나 가질 수 있고 주류 대열에 우리도 발을 들이밀기 시작했다. 이런 기대도 가질 수 있고 오늘 이것 때문에 관련 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인터넷 기업도 말씀을 해주셔서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도 AI와 관련돼서 꽤 관심을 좀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일단은 기대하지 않았던데 기대감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데에 대한 주가 반응이 좀 세게 나오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것들이 얼마나 성과가 보여질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희는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N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뷰를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실적도 굉장히 탄탄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퓨리오사 AI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불을 지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관련된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한가를 가고 한국도 이제 드디어 AI로 주가가 움직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뜨거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에서 얼만큼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시간이 걸리고 그로 인한 실적이 얼만큼 올라올지에 대해서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은 없었던 기대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들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 팀장님, 네. 창투사가 오늘 상한가, 네. 그러니까 이 퓨리오사 지분을 갖고 있는 네. 이 창투사를 비롯해서 오랜만에 창투사들이 이렇게 상한가 기록하는 거 제 기억에 근래 없었는데 이것도 참 새로운 양상이에요. 맞습니다. 그 우리가 과거에 창투사들 급등하면 시장 끝물이라는 얘기 했었어요, 사실.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섹터별로 종목들 수급이 다 갔다가 다 순하면 돌고 맨 끝에 그렇죠. 맨 창투사가 끝에 있다? 우선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창투사들 급등하면 시장 한 바퀴 사이클 다 돌았고 이제 끝물인가라는 이제 그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네. 그때 올라갈 때는 사실 어거지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오늘 창투사들의 급등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유 있는 급등이죠. 예, 말 그대로 뭐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퓨리오사 이제 지분 10%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급등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힌트 찾아봐야 될 거는 메타가 어쨌든 이제 인수가 확정됐는지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설계 스타트업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결국은 아직까지는 범용 칩을 만드는 거고 예전에는 뭐 다 소품종 대량 생산이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옛날 교과서에 배운 말로 하면 이제부터 설계로 에이직 칩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들어가는 양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미국 주식에서도 흐름들을 보면 엔비디아나 다른 그런 이제 전통의 반도체 칩들보다 브로드컴,
뭐 마블 테크놀로지 같은 이제 설계 쪽 회사들이 뭐 퓨런티어 같은 아니 팔란티어 같은 네.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확실히 시장에서 더 선도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나라에서 과연 진짜 설계 상장하는 회사들 중에서 설계 쪽으로 정말 큰 해자가 있는 기업이 있을까라는 아직 의심은 들긴 합니다만 이미 바닥에서 몇몇 종목들이 이제 시총은 작지만 올라가기 시작한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디자인 네. 하우스들. 그 종목들하고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뭐 브로드컴 대표죠. 브로드컴 같은 회사들은 오늘 이 주는 힌트가 저는 앞으로 오늘은 반도체 섹터가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다시 반도체가 결국은 뭐 레거시도 좋아지고 다시 AI로 쪽으로 또 수급이 또 넘어온다라고 하면 이쪽 설계 쪽을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딥시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시사하는 바들이 큰데 아직 뭐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너무 고사양칩 말고 중고가 사양으로도 충분히 AI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네. 오늘 루니 또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AI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설계 회사들 이런 쪽이 올해는 상대적인 주가 수익률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뭐 앞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은 위치다, 네. 해볼 만하다 위치를 말씀드렸지만 굳이 비교를 하자면 후자 쪽이 좀 소프트웨어 쪽이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우리 시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인공지능의 다음 웨이브가 네. 우리 입장에서는 판이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1세대의 칩 중심, 인프라 중심의 그 인공지능 모멘텀이 몰렸다면 그건 거의 다 미국 기업들이 가져갔던 그 수혜를 가져갔던 거고 이제 소프트웨어, 뭐 로봇, 아까 뭐 팹리스 업체들 새로 등장한 라이징 스타들은 우리도 꽤 많이 가져갈 과실들이 있을 것 같다. 그럼 우리한테 더 좋은 기회가 열리는 것 아닌가? 딥시크가 가져다준 충격은 우리한테 희망을 줬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딥시크가 중국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그건 사실 그게 발생하기 네. 전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는 AI 답 없다는 쪽이었었잖아요. 근데 이미 뭐 저기 가속기 칩값만 하더라도 엔비디아 그 가속기 칩 같은 경우는 전부 빅7이 다 장악을 해버리고 있었고 우리나라 국가 전체로 봤을 때 3,00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수량을 갖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글로벌 빅테크가 한 개 회사가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수량이었기 때문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딥시크를 보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또 거기와 관련해서 때마침 이제 세물트먼 방안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슈화되면서 주가에서 먼저 반응이 나왔고요. 이런 기대감들은 이제 하나 둘씩 좀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 된 거 아니냐. 그렇지만 가능성 없다라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가 반등했다고 해서 오늘부터 진짜 뭐가 된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제 준비해왔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당장에도 지금 네이버만 하더라도 그 AI 쪽으로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서비스했었던 클로버에 대해서 클로버엑스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와가지고는 그래도 그거 거기까지 온 게 어딘데 그리고 더 해보면은 여기도 풀어낼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고 또 더 나아가지고 카카오는 지금 오픈 AI 거를 갖다 탑재해가지고 또 비즈니스를 창출하려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나라를 통해 가지고 AI의 수익화를 갖다 구체화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실현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완전히 좀 약간 도태되다시피 했던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일정 부분의 포션을 가져갈 수 있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결국 가가지고는 증시 내에서는 또 테마를 형성할 거 아니에요. 또 이제 실제 여부하고 상관없이 그쪽에 묻어 있으면 반도체 설계 회사면 또 설계 회사로 또 엮여서 움직이고 하긴 할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좀 찐을 찾아가 보시고 관련한 기업들에 대해서 좀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저는 네이버하고 카카오 둘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네. 또 현재 봤을 때는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지금 AI 파는 사실 미국과 중국의 어떤 기술 경쟁 이 하에서 이제 우리도 한 발 들이밀고 뭐 대만도 한 발 이런 모양새인데 여기에 숨죽이고 있던 유럽이 나 아직 죽지 않았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유럽도 인공지능에 대단히 300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 이름이 좀 어려워서 제가 보면서 읽을게요. 유럽연합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 미국과 중국이 앞서 나가고 유럽은 뒤처져 있다는 말을 자주 듣지만 난 동의하지 않는다. AI 경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게 약간 우리 한국말로 좀 멋있게 해석이 되긴 했지만 뭔가 약간 닭살이 돋게 하는 지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5천억 달러 4년간 투자한다. 이 거대 프로젝트가 나왔고
지금 유럽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300조 원 프로젝트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작년 말부터 우리 얘기했던 AI 거품, 이거는 사실 이 지금 프로젝트들을 보면 아니구나. 아직 아니구나. 투입할 게 지금 새로운 판이 열리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딥시크 쇼크가 있었을 때를 보면은 스투프크니스 그 효과라고 그래서 네. 옛날에 우주 전쟁을 했었던 것처럼 그렇죠. 어떤 트리거 포인트가 되면서 새롭게 판이 더 크게 열리는 장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서로 경쟁을 하겠죠. 더 먼저 더 좋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은 AI 사이클이 지금 여기서 꺾이냐, 뭐 아니면은 둔화되냐 그런 사이클을 지나서 또 한 번의 성장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미국, 중국, 여기 유럽 뭐 다 뛰어들겠죠. 여기서 또 미국이 좀 뒤처진다 싶으면 더 큰 판을 열어버릴 거고. 네. 이렇게 되면은 아마도 당분간은 이런 불확실성 그리고 딥시크 쇼크로 인해서 좀 우려되었던 AI 모멘텀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좀 인식을 하면서 시장은 좀 방향성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딥시크 쇼크로 인해서 큰 흐름들은 조금씩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규모의 경제, 돈으로 네. 막 밀어붙이는 힘이 있었다면 이제는 성과를 통해서 효율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보게 된다면 아마 활용성, 실용성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소프트웨어 쪽들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이렇게 하겠다. 유럽도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뭐 제가 희망회를 또 돌리자면 우리 한국을 서로 자기의 파트너로 가져가기 위해서 러브콜을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럴 때 우리는 몸값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대로 높여서 몸값도 높이 주는 대로 가겠다. 이런 선택을 행복한 고민을 잠시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은 차분한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롬 파월 의장의 이 밤사이 의회 청문회 연설에 대해서 증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이게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시사점들을 지금 내포하고 있기 때문인데 일단 금리 이야기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2월은 FOMC가 없죠. 네. 3월에 이제 있는데 네. 지금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일단 시장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의 수가 더 줄겠구나 라는 걸로 지금 귀결이 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월에는 점도표 변화도 있죠. 네. 그럼 점도표에서부터 먼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점도표 변화가 좀 더 비둘기파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고용은 균형을 이루고 물가는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두 가지의 지금 파월 연준의장이 바라보는 이 두 가지 균형점이 깨지게 된다면 어떤 스트레스 변화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될 때라는 거죠. 자, 일단은 고용은 뭐 지난번에 얼마 전에 발표된 실업률은 좀 예상보다 둔화되긴 했지만 네. 내부적으로 그렇게 좋은 고용 상황은 아닙니다. 예,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네. 질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연말 소비 시즌도 종료되는 상황에서 고용이 지금보다 더 견고하다, 계속적으로 견고한 흐름을 보여준다,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물가가 반등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회성 요인들이 컸습니다. 서비스 물가는 계속적으로 둔화되는 상황에서 상품 물가 연말 소비 시즌 영향으로 좀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식품 물가 조류독감 영향으로 좀 반등을 했고, 유가 같은 경우는 기저 효과 때문에 좀 낙폭을 줄였거든요. 이 세 가지 일회성 요인들이 아마 앞으로 올해 2025년 1월 물가부터는 좀 소멸되면서 물가가 내려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숫자로 말씀드리면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발표하는 CPI랑 코어 PCE 뭐 이런 지표들을 말씀드리면 일단 CPI는 2월 달에 2.62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금 2.8이죠? 네, 코어 PC. 2.9입니다. 헤드라인 CPI요. 네네. 2.9에서 2.62까지 떨어진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 제가 PC로 착각했습니다. CPI요.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코어 CPI는 지금 3.2에서 오늘 밤에 발표되는 게 3.1로 둔화되고, 그리고 2월 달에는 3.0까지 둔화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고, 이제 PC가 좀 더 드라마틱한데 PC 같은 경우는 12월이 2.6, 그리고 1월이 2.3, 2월이 2.2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 PC는 2.8이거든요. 네. 1월이 2.52, 2월이 2.49. 이거는 이번 물가 둔화 사이클에서 가장 낮은 레벨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고용이 좀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 좀 약해지는 그림,
여기서 물가 레벨이 2달 연속 둔화된다, 레벨이 떨어진다라고 본다면 3월에는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연준이 스탠스가 매파적으로 가는 그림보다는 좀 더 비둘기파적으로 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는 채권리도 좀 레벨 다운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앞서 시간에 많은 얘기들이 뭐 기계, 조선, 방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은 성장주 쪽들을 좀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용훈 이사님 네. 어떻게 보세요? 금리 향방 일단은 우리 부장님은 조금 완화적으로 네. 보시는 거고 물가도 차츰 레벨 다운 될 걸로 지금 흐름을 전망하셨고 저는 파월 의장 발언 자체는 크게 비중을 두고 있지 않는 게 지난번 FOMC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 해가지고 얘기할 때 그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양다리 걸쳤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트럼프의 어떤 입장에 크게 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었고, 근데 최근에 갑자기 오늘 새벽이었었죠. 그 갑자기 발언을 세게 얘기하면서 뭐 지글걸고래도 뭐 그 정부의 어떤 그 강압에 대항할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거는 얼마 전에 기사가 한번 나온 게 있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금리 인하보다는 지금은 10년물 국채 금리에 더 집중하겠다. 그 추이에 집중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비난을 해놓고 나서 갑자기 말을 바꿨죠. 이번에 금리 인하 안 한 거는 잘한 결정이었다라고. 근데 그 범주 내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파월 의장 그 발언 자체보다는 실제로 지금 트럼프 그 행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나 베센트 재무장관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트럼프는 지금 유가 인하에 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의도대로 유가가 인하가 된다면은 최근에 이제 주거비 쪽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금리 인하의 어떤 트리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그때는 오히려 트럼프가 더 세게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파월이 먼저 선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완화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상반기 중에는 무조건 한 번은 할 거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저는 5월 달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도 저는 아직까지는 뭐 어떤 발언을 하든 전 파월 의장 말보다는 전체적으로 베센트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더 주목을 하면서 유가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1월에 유가가 좀 튀어 올랐어요. 네. 제가 반박을 좀 하자면 네. 1월에 유가가 좀 올랐고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변수는 크게 지금 고려하지 않으신 네. 뷰 같아요. 네네. 근데 관세 공격이 생각보다 터프하게 나온다. 오늘 연준 파월 의장이 애둘러서 비판을 한 건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관세가 낮았던 자유무역이 합리적이었다라는 역사적 네. 증거. 네. 그리고 이런 가운데 말을 듣지 않는 대국이 있으면 작동하지 않았다. 좀 애둘러서 관세 공격했다는 말이죠. 네. 이런 걸 보면은 금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걸 감안하면 금리 인하를 서둘러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걸로 연결이 되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비둘기파적으로 일단은 유가를 말씀하셨는데요. 네. 유가를 1분기에 80달러, 2분기에 85달러로 가정하더라도 튀지 않습니다. 전년 대비로 보면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거든요. 예. 전년 대비 변화를 봤을 때. 네. 그리고 관세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의 발언들이 너무나도 세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콜롬비아, 멕시코, 캐나다 유의했습니다. 지금 관세 부과된 데는 중국의 10% 추가 관세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물가 영향력이 좀 지금 당장 크게 들어오지는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시차가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1월 FOMC에서 파월 연준의장이나 연준위원들이 발언했던 것들은 서두르지 않겠다. 그 부분에서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쉽게 예단을 해서 야 관세가 이렇게 됐으니까 물가가 이렇게 튈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돼라는 게 아니라 일단 영향력을 판단하면서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선행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네. 저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지금 현재 흐름들, 물가 흐름들을 좀 더 집중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하반기는 좀 조심하자. 하반기는 기조유가도 소멸되고
그리고 금리 인하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이 도래하고 네.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누적된 효과들이 이제 하반기쯤에 언젠가는 표출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상반기에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많은 걱정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기대가 너무 낮으면은 약간의 서프라이즈만으로도 주가가 반응할 것이고 그리고 우려가 너무 컸는데 이보단 좀 덜하네만으로도 시장에 안도감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상반기 중에는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황 팀장님, 작년 하반기 때 미국을 중심으로 금리의 방향이 피벗할 때 네. 그때는 이제 금리 언제 내릴까 이거에 네. 되게 민감하게 사실 투심이 확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좀 둔감해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시장에서 다 적응한 것 같고 네. 이제는 중물가 중금리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CPI가 내려간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통화 완화 정책에 계속 스탠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통화 완화 정책을 뭐 내가 너 해야라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유가를 어떻게든 낮추려고 아마 노력을 상반기 내내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까 성장주 말씀하셨는데 바로 딱 생각나는 게 결국은 바이오 한 번 또 부문 온다. 바브몬이라는 표현들을 하시는데 바이오도 우리가 꼭 상반기 지금 오늘은 뭐 최근에 좀 재미는 없었지만 사실 오늘을 다루진 않았지만 사실 올릭스가 지금 3연상을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사실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 지금 많이 있거든요. 과거처럼 말 그대로 내러티브로만 올라가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이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도 두 분 의견 굉장히 동감을 하고 상반기에는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일단은 그 의견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어디로 갈 거냐. 아까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코스피가 과연 코스피 기준으로 갔을 때 우리 장이 그러면 상방이 어디까지 열렸냐. 이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장님께서 코스피 3천에 대한 네. 목표치를 제시해 주시고 그 근거들을 가지고 이제 네. 마지막 저희가 토론을 뜨겁게 한번 불태워 보겠습니다. 자, 먼저 모두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뭐 3천 얘기한 게 최근 얘기가 아니라 저희는 작년 11월 초에 연간 전망을 하면서 3천 가능성까지 충분히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려왔는데 일단은 저희가 예상하는 12개월 선행 EPS나 이익 흐름들이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된다고 해서 이익이 꺾이는 건 아니거든요. 이익은 개선되긴 하는데 그 속도나 강도가 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선행 EPS가 4분기 실적 시즌 지나면서 다시 바닥을 잡고 네. 우상향할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9.5배, 그러니까 선행 PER이 10배가 아니라 9.5배만 가도 2,980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너무 멀어 보이잖아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2023년 10월 말 저점이 2,270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고점이 2,900 약간 못 미쳤죠. 27.7% 오른 겁니다. 네. 지금 2,360에서 27% 오르면 3,000선 딱 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 정도 흐름일 수 있고 또 하나는 2023년 10월 말 저점에서 11월, 12월 딱 두 달 만에 17%가 튀어올랐습니다. 예, 그런 그림들도 있기 때문에 3천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수익률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갈 수 있는 레벨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코스피가 진짜 역대 세 번째로 6개월 연속 하락한 이후 반등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6개월 또는 5개월 연속 하락한 이후 평균 6개월간의 수익률이 25%였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 하더라도 저희는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2,360에서 25, 27%는 2,900, 3,000선까지 열려 있으니까 네. 이 정도는 열어놓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550선 가까이 왔고 20%의 네, 상승률을 이제 점 찍어 본다면 3,000포인트는 분명히 갈 수 있다. 과거에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네, 계단식으로 올라갔던 네. 이사님 말씀 들어야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증시 패턴 자체가 보면은 감익 기간에서는 주가가 좀 추세적으로 빠지는데요. 이 감익이 클라이막스에 와가지고 이제 바닥을 치면은 그때 돌아서는 그림들이 나오는데 지금 작년에도 계속 실적이 지금 하향됐었고 올해도 이제 올해 예상치 자체가 좀 높았었던 부분들이 계속 빠지면서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 나오면서 얼추
삼성전자까지 감익이 나오면서 예상치가 이제 깎이는 거죠. 네. 그게 나오면서 올해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 자체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 부분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고, 그럴 경우에는 보통 이제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거기에 더해 가지고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산업에서 이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큰데 레거시 쪽을 지금 다들 터부시하고 있긴 하지만 CX엔트에 대해서 좀 다소 과도하게 우리가 좀 불편할 정도로 이제 부풀려졌었던 측면이 좀 있었다라는 게 지금 현지에서 확인되고 있는 게 있고, 이게 반등이 나오게 되면 반도체 업황을 좀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이제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팀장님하고는 약간 다르게 이제 전제를 좀 더 붙여가지고 이게 된다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환율이 일단 1,400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본격적으로 자금을 좀 넣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 지금 현재 예탁금만 가지고는 저는 3,000원 좀 버거워 보이고요. 두 번째는 그거 플러스 알파가 되려고 그러면은 외국인들한테 어떤 투자 메리트를 제공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상법 개정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주면 네. 공매도 재개와 더불어 가지고 MSCI 선진지수 요건까지 맞물려 버리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큰 장이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아직까지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상단은 2,700을 당장에 넘어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흐름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영훈 이사님은 조건부 3천을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황 팀장님 듣겠습니다. 저는 뭐 추세 추종하는 사람들은 뭐 특별하게 목표가 뭐 지수단 보고 하진 않죠. 근데 올해 코스닥, 특히 코스닥은 전 세계 상위권에 있을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 데이터상 항상 코스닥은 전 세계 상위 1, 2, 3등 아니면 꼴등에서 1, 2, 3등이었습니다. 2023년에 전 세계 1등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극단적이군요. 네. 조금 이게 왜냐면 코스닥 우리나라가 경기 민감한 나라기도 하고 이게 사이클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작년에 결국은 어찌 됐든 간에 우리나라가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사이클 축소국면에 있었다고 하면 네. 올해부터는 금리도 우호적이고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던 대로 앞서 말씀하셨던 자료들 통합을 해보면 올해는 뭔가 그 부분들이 주가에 보답을 받을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인적으로는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이 좀 더 하기 편하지 않을까, 그 생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갖은 악재에도 시장이 그래도 잘 버텨낸다는 건 우리 투자자들의 맷집과 끈기가 통하기 시작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강한 자가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자가 강하다라는 말을 되새겨 보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장도 수고 많으셨고요. 경주만은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